보통 세계 경제가 멈춘다고 하면요. 그 서서히 하락하는 주가 그래프나 뭐 공장 가동률이 좀 둔화되는 거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서서히 침체되는 느낌으로요. 근데 지금 2026년 3월 현재 상황은요. 그 그래프가 그냥 뚝 끊어진 아찔한 절벽 상태입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 에너지 패닉의 한가운데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패닉이죠. 두바이유가 배럴당 160달러를 돌파해버렸으니까요. 와, 160달러요? 게다가 무려 150척이 넘는 그 거대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시설마저 피격을 당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가스 수출 능력의 17%가 17%요? 네, 그 엄청난 물량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카타르가 심지어 5년 동안 가스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그 불가항력 선언을 해버렸어요. 국제무역에서 사실상 가장 끔찍한 백기를 들어버린 거네요. 완벽한 심정지 상태잖아요.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미국은 우리는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에 목매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실상 고립주의를 선언하고 발을 빼버렸습니다. 당장 우리 주유비, 난방비, 나아가서 일자리까지 위협받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국내외 지정학 그리고 뭐 경제,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랑 최신 뉴스 보도 같은 다양한 출처들을 싹 다 모아서 이 사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네, 이번 집중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가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아비 교환 속에서 어떻게 한국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가지고 글로벌 패권국들이 줄을 서서 의존하는 체스판의 지배자로 떠올랐는지 그 숨겨진 지정학적 진실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전문가님. 솔직히 호르무스 해협이랑 카타르가 다 막혔다면 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엄청 높은 한국은 지금쯤 그냥 국가 마비 사태가 와야 정상 아닌가요? 막 필리핀은 지금 비상사태고 베트남마저 한국에 SOS를 치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국 공장들은 지금쯤 올스톱 되어야 맞는 거죠. 유럽 주요국들이나 중국은 카타르 물량이 딱 막히자마자 바로 패닉 바잉에 빠졌거든요. 네, 뉴스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천문학적인 가스 현물 가격을 그냥 감수하면서 사재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한국이 버티고 있는 비결은 바로 거미줄 다변화에 있습니다. 거미줄 다변화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남들이 중동이라는 그 단일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아둘 때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태평양 건너 호주, 북미의 시에일가스,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로 공급망을 쫙 뚫어두었던 겁니다. 아, 미리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군요. 네. 덕분에 카타르가 셔터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끄떡없이 버틸 물량이 이미 우리 금고에 들어있는 거죠. 와, 천연가스는 그렇게 미리 준비를 했다 쳐도요. 원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당장 막 쏟아져 들어오던 하루 수백만 배럴의 중동 원유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타격이죠. 플라스틱이나 섬유 만드는 공장들은 당장 셧다운 위기였을 텐데요. 여기서 산업부랑 정유사 수뇌부들이 비밀리에 싹 모여서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산 원유였죠. 잠깐만요. 러시아산 원유요? 아니, 미국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대러시아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금융사들이 그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면 미국의 제재 대상국이랑 거래한 제3국의 은행까지 미국 달러 결제망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국가 경제를 걸고 하는 지정학적 자살행위 아닌가요? 미국 재무부가 이걸 가만히 있었습니까? 겉으론 보면 진짜 자살행위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국 외교 라인이 미국 워싱턴과 벌인 마쿠 협상의 디테일이 정말 엄청나게 빛을 발합니다. 어떤 협상을 한 건가요? 한국 정부가 아주 치밀한 논리로 미국을 압박했어요. 만약에 한국의 핵심 제조업, 특히 반도체랑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에너지가 없어서 셧다운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은 거죠. 아, 미국한테 직접적으로 던진 거군요. 네. 글로벌 첨단 공급망 전체가 마비되고 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너희 미국 IT 기업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였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너희 패브리스 기업들도 칩을 못 받아서 다 같이 죽는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이었군요. 맞아요. 이 철저하게 실용적인 논리 앞에 미국 재무부도 결국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하더라도 한국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지 않겠다는, 와, 진짜요? 네, 심지어 달러 외에 오해 통화 결제까지 허용해주는 정말 기적적인 예외 승용을 기습적으로 받아낸 겁니다. 세상에. 명분 지키느라 굶어 죽어가는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실용적인 스텝이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재는 뭐 외교로 풀었다고 해도 공학적인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공학적인 문제라면 우리나라 정유샬비들이요, 그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 오는 무겁고 불순물이 많은 고유황 원유에 철저하게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리하신 포인트입니다. 이걸 황 함량이 적고 엄청 가벼운 러시아산 저유황 경질류, 이른바 S4 원유라고 하던데 이걸로 갑자기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원유의 화학적 성질이 바뀌면요, 정제 공정의 온도, 압력, 그리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촉매의 세팅을 그냥 아예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평생 끈적하고 매운 짬뽕만 만들던 중국집 주방장이 갑자기 재료가 딱 끊기니까 하루아침에 주방 불 조절부터 냄비까지 다 바꿔버려서 완벽한 크림 파스타를 뽑아내는 거랑 똑같죠. 와... 심지어 배달 시간까지 반으로 줄여서요. 아니 그게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가능한 일인가요?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세계 5위의 정제 능력을 갖춘 우리 한국 정유사들이 정부가 방향을 틀기도 전에 이미 공정 변경 기술이랑 수율 방어 시뮬레이션을 다 끝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벌써 다 준비를 해놨다고요? 네, 기존 중동산에 맞춰진 고도화 설비의 촉매 반응 온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서 러시아산 가벼운 원유를 그냥 막 쏟아부어도 파이프라인이 망가지지 않게 세팅을 싹 해버린 거죠. 진짜 미친 실행력이네요. 게다가 지리적 이점도 엄청 컸습니다. 미국산 원유를 들여오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하니까 보통 2에서 3주가 걸리잖아요. 네, 배로 오니까 한참 걸리죠. 근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앞바다까지는 단 2에서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물류 시간마저 확 단축하면서 정제 마진을 오히려 개선해버린 겁니다. 와, 위기를 진짜 완벽한 기회로 만들어버렸네요. 근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상황을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네, 우리가 러시아 기름을 사주는 것도 뭐 대단하긴 한데, 가만히 보면 러시아가 전 세계 수많은 국가 중에 오직 한국만을 콕 집어가지고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네, 눈에 띄게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푸틴의 최측근이 직접 나와서 한국의 판단은 완벽하다, 이렇게 극찬까지 하고요. 러시아는 제재 우회에서 자기들 기름 사주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큰 시장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에 이렇게 열렬하게 구애를 하는 겁니까? 겉보기엔 러시아가 지금 중국이랑 엄청 밀착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크렘린궁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아주 극심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포요? 러시아가 중국을 무서워하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 시장이 다 막혀버리니까 중국이 러시아 원유를 배럴당 한 20달러에서 30달러씩 팍팍 후려치면서 완전 헐값에 쓸어가고 있거든요. 와, 20달러씩 깎는다고요? 거의 강도 수준이네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걸 넘어서서 이대로 가다간 진짜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완전히 종속될까 봐 두려운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오만해진 중국을 딱 견제하고 지정학적 규령추 역할을 해줄 파트너가 필요한데 강력한 자본이랑 첨단 기술을 동시에 가진 한국이 뼈저리게 절실한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푸틴 대통령의 명운이 걸려있는 북극 LNG2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북극 LNG2 프로젝트요. 북극에서 그 천연가스를 막 캐내는 프로젝트 아닌가요? 근데 그게 왜 하필 한국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시베리아에서 막대한 천연가스를 캐내도 결국 그걸 시장에 팔려면 배에 실어서 날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어딥니까? 바다가 꽁꽁 언 북극해입니다. 아,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특수 화물창 기술, 그리고 2m 두께의 꽁꽁한 얼음을 그냥 부수고 나가는 초고출력 쇠빙 능력을 하나로 결합한 쇠빙 LNG선이요? 네, 그 쇠빙 LNG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현재 지구상에서 이 초고난도의 선박을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의 조선소들 뿐입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딴지를 좀 걸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러시아는 우주로 유인 로켓도 쏘아 올리고 세계 최대 핵무기도 막 뚝딱 만들어내는 군사 우주 강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기초과학이 엄청난 나라죠. 근데 왜 바다에 띄우는 배 하나를 스스로 못 만들어가지고 우리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공학적으로 로켓 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한 번 쏘아 올리고 많은 우주 발사체랑요.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가득 싣고 쉴 새 없이 얼음을 깨부수면서 수십 년을 험한 바다에서 보태야 하는 상선을 건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아, 내구성의 문제군요. 극저온에서 철판이 깨지지 않게 용접하는 기술, 그리고 얼음에 꽝 부딪힐 때 가스통이 폭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그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은 아주 방대한 정밀 산업 생태계가 융합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아하, 단일 품목을 그냥 하나 정밀하게 깎아내는 거랑 그 거대한 생태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건 아예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처음에는 서방 제재 피하려고 자국의 그 주베저다 조선소에서 이 배를 자체 건조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었죠. 네,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큰 소리 쳤죠. 최근에 첫 배를 간신히 띄우긴 했거든요. 네. 근데 서방 정보기관이 위성으로 딱 까보니까 결과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어땠길래 처참하다는 거죠? 설마 배가 가라앉기라도 했나요? 배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블록들, 그리고 가스를 담는 심장부 곳곳에요. 한국 조선소가 제재 때문에 철수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고 간 부품들이 고스란히 조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와, 껍데기만 러시아산이었네요. 이름표만 러시아로 싹 바꿔단 그야말로 프랑켄슈타인 선박이었던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아무리 땅을 파서 가스가 쏟아져 나와도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 기술의 그릇, 즉 쇄빙선이 없으면 자원은 무용지물이라는 아주 잔혹한 지정학적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운송이 안 되면 돈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한국이 압도적인 조선 기술로 쇄빙선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푸틴의 그 거대한 재고 프로젝트는 시베리아 얼음 속에 영원히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자원 제국의 목줄을 완전히 쥐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한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러시아의 구애를 막 받으면서 위기를 넘겼다고 쳐도요,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건 결국 중동이잖아요. 그렇죠. 중동 원유가 핵심이죠. 역설성의 궤고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오히려 중동 산유국의 심장을 딱 지켜주면서 막대한 부와 에너지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그 92조 원짜리 동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지난 2월 이란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랑 드론으로 UAE를 아주 무자비하게 공습했을 때의 일이죠. 뉴스 보고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잖아요. 당시 그 종말 같은 포화 속에서 UAE의 하늘을 사수한 3대 방공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오트, 이스라엘의 에로,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의 천궁-I였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바로 그 천궁-I의 실전 기록이에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요격률이 무려 96%를 기록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미국의 패트리오트 미사일보다 가격은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성능은 압도적이었어요. 네,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거죠. 심지어 미사일이 다 떨어져 가니까 UAE가 다급하가 한국에 막 헬프콜을 쳤고 우리가 군수송기로 긴급 요격탄까지 막 공수해 주면서 그야말로 피를 나눈 형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 보답으로 UAE가 호르무즈가 꽉 막힌 그 와중에 2,400만 베렐의 원유를 우리 곳간에 그냥 꽂아주었잖아요. 방산 기술로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직접 사버린 거네요. 그야말로 완벽한 지정학적 거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청취자 여러분, 이 천궁-I의 탄생 배경을 깊이 파고들면 정말 믿기 힘든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러니죠? 혹시 1990년대 불곰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불곰 사업이요? 그 냉전 끝나고 러시아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을 현금 대신 무기로 갚았던 그 사건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1990년대에 국가부도 사태에 빠진 러시아가 한국에 빌린 차관 30억 달러를 갚지 못해서 엄청 쩔쩔맸거든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본 대신 자국 최고의 무비랑 기술을 넘겨준 게 이 불곰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는 철저한 블랙박스 정책을 썼습니다. 아, 무기를 팔기만 하고 설계도는 절대 안 보여준다는 거군요. 수리도 자기들이 직접 하고요. 네, 열어보지도 못하게 하죠. 그런데 벼랑 끝에 몰렸던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다급했던 나머지 서방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1급 군사기밀, 즉 S-300 같은 첨단 대공 미사일의 레이더 기술이랑 특히 콜드런치 기술의 봉인을 한국을 향해 아주 과감하게 해제해버렸죠. 잠깐만요. 콜드런치가 정확히 뭔가요? 그냥 미사일 버튼 눌러서 쏘는 거랑 다른 건가요? 아주 다릅니다.
보통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바로 점화해서 쏘면요. 엄청난 화염 때문에 발사대 자체가 녹아내리거나 망가집니다. 불꽃이 엄청나니까요. 반면에 콜드런치는 가스의 압력으로 미사일을 뻥하고 공중으로 먼저 튕겨 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시키는 초고난도 기술입니다. 러시아가 이 핵심 기술의 설계도를 한국에 통째로 넘겨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 과외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 밀린 과외비 대신에 뭐 자기 집안에 대수롭지 않은 비법인 줄 알고 1급 비밀 노트를 학생한테 툭 던져줬는데 근데 그 학생이 완전 천재였던 거죠. 한국의 연구진들이 그 러시아의 비밀 노트에다가 미국의 정밀 타격장쯤까지 이식해서 아주 달달 외우고 개조를 해버린 겁니다. 와, 수십 년 뒤에 그게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의 터보 엔진이 된 천궁이랑 신궁의 뼈대가 되었죠. 아주 비싸게 팔면서 석유까지 덤으로 얻어내고 있는 거네요. 진짜 영화보다 더 짜릿한 역사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죠. 근데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듭니다. 네, 우리의 기술이랑 방산 역량이 이렇게 막 커지면 당연히 이걸 두려워하는 세력의 견제도 엄청 맹렬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수순이죠. 방금 우리가 분석했듯이 한국은 러시아의 목줄인 쇠빙선도 쥐고 있고 과거 러시아 기술을 개조해서 방산으로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최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매년 하던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명백한 전쟁 준비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랑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맺고 벨라루스 대통령까지 평양에 막 파견하면서 군사적으로 엄청 밀착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친미 국가라서 삐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점이 오늘 분석에서 가장 차갑고 냉혹한 심해 논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러시아가 왜 한반도의 방어훈련에 이토록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가? 왜 그러는 거죠? 도덕적인 비난을 걷어내고 지정학적 체스판만 딱 들여다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가 평화로운 상태를 가장 공포스러워합니다. 네, 평화로운 걸 두려워한다고요? 아니, 한반도가 조용하면 자기들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요? 골칫거리 하나 주는 거잖아요. 현재 전 세계 전쟁터, 특히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유럽의 무기 공장들은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이 지원해서 사실상 바다를 드러냈습니다. 포탄이 부족하다는 뉴스는 많이 봤어요. 러시아가 하루에 쏟아붓는 포탄수를 유럽 전체가 합쳐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155mm 포탄이랑 장갑 차량을 유럽 전체를 압도하는 규모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아,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군요. 맞습니다. 한반도가 평화로우면요. 이 막강한 한국의 군수 역량이 온전히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나토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무기를 사들이는 공동 구매 시스템으로 향하게 됩니다. 와, 그쪽으로 화력이 집중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게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그 큰 불을 끌어가는 소방차, 즉 한국의 무기와 포탄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놔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소방서 앞인 한반도에 위기라는 교통사고를 내고 있는 셈이네요. 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한국의 군수 역량을 한반도에 묶어두려는 진짜 고도의 심리전이었네요. 지금 출퇴근길에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한반도의 긴장이 지구 반대편 유럽의 전쟁터와 이렇게 직접적인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정말 무서운 현실이죠. 게다가 그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서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무기 공장을 아주 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랑 거래를 하는 거군요. 네, 북한으로부터 포탄이랑 병력을 수입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안보 자산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ICBM 대기권 재진입체와 원자력 잠수함 기술입니다. 잠깐, 대기권 재진입체라면요. 그 우주로 나갔던 미사일이 다시 지구로 떨어질 때 섭씨 7,000도가 넘는 엄청난 마찰열을 견디고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게 하는 그 핵심 기술 말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아직 그걸 완성을 못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그 기술을 넘겨줘서 북한이 미국 본토 뉴욕을 직접 타격할 완벽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하기도 싫네요.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의 희생을 과연 감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미국의 해구산, 즉 확장 억제에 아주 심각한 균열을 낼 수 있는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견제하고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을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이 글로벌 안보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병기창이 되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진짜 숨막히는 지정학적 체스 게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기분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전 세계의 에너지가 인질이 되고 무기가 쏟아지는 이 끔찍한 위기 속에서 과거처럼 강대국의 처벌만 기다리면서 벌벌 떠는 약소국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죠.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히자마자 빛의 속도로 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했고요. 정유 설비를 단숨에 뜯어 고쳐가지고 미국의 제재를 영리하게 우회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러시아한테서 배운 기술로 만든 미사일로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방어해내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식혀냈죠. 네, 위기를 단순히 피한 게 아니라 아예 판을 흔들고 새로운 룰을 세워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땅속에 묻힌 거대한 자원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태내고 운반하고 방어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기술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 맞습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시대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안보이자 압도적인 외교력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한국이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러시아와 중동이라는 거대한 자원 제국들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줄을 서고요. 우리의 무기 생산 능력이 글로벌 안보의 룰을 뒤흔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가올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미래가 중요하죠.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을 쥐고 그 AI가 먹어치우는 엄청난 전력을 감당할 원전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미래 에너지 인프라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과연 어떤 권력을 쥐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이것은 과거 핵무기를 가졌던 국가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막강하게 세계의 룰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닐까요? 에너지를 통제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키워내야 할 궁극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도 깊은 생각의 바다에 함께 빠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계 경제가 멈추고 유조선들이 바다에 갇힌 그 절벽 같은 그래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집중 탐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